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세중입니다. 86이고요.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인 게 26이었는데 그렇게 진료실에 앉아 58해를 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지금은 의자에 앉아 쉬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청진기를 놓지 못한 의사가 살고 있지요. 요즘 들어서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참 많은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구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눈빛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의사라는 이유로 어떤 말은 아끼고 어떤 말은 흐릿하게 돌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 말미암아 뱃속에서부터 울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아주 조용한 고백입니다. 건강검진 요즘엔 누구나 받죠. 직장에서, 보험사에서, 인터넷 광고에서 정기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세요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저도 평생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기검진이 생명을 구합니다. 미리 발견하면 낫습니다. 라는 말 셀 수 없이 했고 지금도 병원 어디선가는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조금 다르게 말해 볼게요. 검진이 언제나 생명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자주 검진이 불안을 심고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을 자주 찾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복자 여사님. 이름이 워낙 인상 깊어서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73세 나이에도 허리도 꼿하고 목소리도 또랑또랑 하셨어요. 따님이 효녀셔서 생신 선물로 고급 건강검진권을 드렸대요. MRI부터 펫스캔, 위, 대장, 내시경, 유전자 검사까지 몽땅 들어있는 패키지였죠. 선생님, 이거 다 받아봤어요. 요즘은 검진이 곧 재산이라면서요. 하고 웃으시던 여사님, 그 검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뇌에 백질 변화가 있고 갑상선에 결절이 있으며 관상동맥에 미세한 석회화가 보입니다. 사실 그런 건 70 넘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그저 세월이 만든 흔적들인데요. 그 설명이 여사님 귀엔 이렇게 들렸던 거죠. 내 머릿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갑상선에 혹이 있다. 심장도 위험할 수 있다. 그 뒤로 여사님은 병원 순례를 시작하셨어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전문의 상담, 또 다른 검진, 식사는 줄고 잠은 깨어지고 나중엔 정신과에서 항불안제를 처방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검진에 무너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검진은 분명 필요합니다. 저도 내시경은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언제 왜 받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병이 되기도 해요. 사실 저도 당해봤습니다. 의사인 저도요. 몇 년 전 딸아이가 생신 선물이라며 프리미엄 검진을 예약해 줬습니다. 웃으며 갔죠. 별기대 없이. 그런데 뇌 MRI에서 소혈관성 백질 변화 의심이라는 소견이 떴습니다. 의사로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70 넘은 사람이면 절반 이상은 있는 변화고 증상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것도. 근데요, 막상 내일로 다가오니 겁이 확 밀려오더군요. 이제 나도 치매 시작인가.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헛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이지 잠이 안 오더군요. 다음 날 아침 도서관에 가서 최신 논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인했어요. 그건 정말로 흔하고 무해한 현상이라는 것.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입니다.
제 스스로도 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게 많은 병원들이 말합니다. 정기 검진은 의무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의 건강검진 시장은 불안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받지 않으면 찜찜하고 받으면 무섭다. 이게 과연 건강을 위한 행동일까요? 심장 초음파, 뇌 MRI, 전신 펫 스캔. 이 고가의 검진들은 대부분의 무증상 노인에게는 실질적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미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검사, 약 복용, 심리적 고통까지 따라오죠. 병은 없는데 병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검진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내 나이, 내 몸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보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덜어내야 할 때가 있고 지켜봐야 할 때가 있으며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누군가는 이미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기준을 알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 기준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그건 제가 실제로 환자들의 생명을 수없이 지켜온 검진의 정수라 부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숫자는 없어도 그 흐름은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제가 진심으로 권하는 검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대장 내시경입니다. 저는 이 검사를 단순히 암을 미리 발견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인생을 뒤집을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도 많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영규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에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고 그때 이미 2cm가 넘는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바로 절제했죠. 그리고 지금 83이 되신 지금도 식욕 좋고 기력 좋고 시골집 뒷산도 잘 올라다니십니다. 그런데 같은 해 한 분은 내시경을 미루셨어요. 난 배도 안 아프고 변도 잘 보는데 뭘 또 하냐며 4년을 미뤘죠. 그리고 발견됐을 땐 이미 진행성 대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고 결국은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대장 내시경을 검진이 아니라 구명줄이라 말하게 됐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장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안 아프고 안 불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몸 안에 암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검진으로 분변자멸 검사라는 걸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이게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잠혈 검사라는 게요,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용종이 있거나 초기 암인 경우엔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세 이상이라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내시경을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으로 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75세 무렵 작은 용종을 제거했던 적도 있어요. 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겁이 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민망하고, 근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검사 중엔 꿈도 꾼다며 깔깔 웃는 분들도 많고요. 민망한 건 잠깐이고 건강은 오래 갑니다. 다음으로는 위내시경입니다.
이건 더더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위암은 조용히 옵니다. 어떤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분은 더부룩해서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먹었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검사해보면 이미 위암 2기, 3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에 이상이 있어야만 내시경을 받겠다는 건 불이 나고 나서야 소화기를 찾는 일과 같다고요. 저도 60 전엔 그냥 유증상일 때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3세 때 우연히 받은 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발견됐어요. 쉽게 말하면 위점막이 얇아지고 장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소견입니다. 그 상태는 위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위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큰 변화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위내시경 덕분에 조기 위암을 잡은 사례는 셀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권하고 있고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잦은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선생님, 저 MRI도 같이 받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시경은 직접 눈으로 점막을 보면서 병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직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도 높고요. MRI는 위장관 검진에는 그리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저는 이 두 가지를 나이 들어서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건강을 다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한 채 병을 키우지 않기 위한 너무도 소박한 방어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검사 덕분에 지금 이 나이까지 별탈 없이 살아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필요하지 않은데도 마치 의무처럼 받아야 한다고 여겨진 검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건강을 빙자한 불안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나 기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검사이고 실제로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부전, 심장 기능 이상이 의심될 때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지 누가 판단했을까요? 병원에서 추천해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혹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용민 씨, 67살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한 번 받은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에서 대동맥 판막에 경미한 석회화 소견이라는 문구가 나왔답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병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 연령대에선 흔하게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치료도 필요 없고 증상도 없었고 그냥 나이 들미 흔적이었죠. 그런데 정 씨는 그 이후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판막이 막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약해진 건 아닐까? 운동하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 때문에 운동도 끊고 외출도 줄이고 밤잠도 설쳤다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건강한 삶을 포기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위험한 거죠. 또 하나는 뇌 MRI입니다. 뇌 MRI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 이상, 언어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 특히 아무 증상 없는 일반 노인이 받기엔 과도한 검사입니다. 왜냐고요? 뇌 MRI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 아주 작은 변화도 잡아냅니다. 그중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일상적인 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받아든 사람 입장에선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죠. 76세 이옥순 여사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고급 검진을 선물 받으셨는데 뇌 MRI작은 동맥류 의심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기도 작고 파열 위험도 낮아서 경과 관찰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사님은 그날 이후 바깥 외출을 끊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어디를 가겠냐고 하시더군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고 여행도 취소하시고 운동도 중단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검사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로서 필요한 검사는 당연히 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성실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만 줄 수 있으니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을 환자에게 하는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환자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불안하니까 더 많은 검사를 원하고 병원은 그 불안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고급스럽게. 그런데 그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검사가 당신 삶에 꼭 필요했나요? 오히려 그 검사가 없었더라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쉽게 검사를 선택하고 있다는 생각, 이제는 한 번쯤 해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시경은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증상이 없는 한 받지 않습니다. 뇌 MRI, 심장 초음파, 펫스캔 같은 검사는 병력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라는 건 결국 의학적 의심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 비싼 검사들을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혹시가 삶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 경험이고 진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펫스캔입니다. 이름도 길고 낯설죠.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부르는데 암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흡수한다는 성질을 이용해 몸 전체를 스캔하는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신을 훑어서 혹시 숨어있는 암이 없는지를 찾는 겁니다. 들으면 참 좋아 보이죠.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병을 미리 찾아낸다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비용이 문제입니다. 펫스캔은 한 번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 합니다. 보험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프리미엄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고가의 패키지에 들어가 있죠. 문제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펫스캔은 불필요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이미 암이 있거나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특별한 병력도 없는 노인이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받는 펫스캔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위양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암이 아닌 양성질환, 염증 혹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도 펫스캔에선 의심소견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CT를 찍고 조직검사를 하고 또 기다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는 온갖 상상을 합니다. 혹시 나 암 아니야? 언제 터질까? 얼마나 남았지? 이런 걱정이 쌓이면 몸이 멀쩡해도
정신이 먼저 병듭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73세의 강동수 씨. 특별한 증상도 없던 분이었어요. 자녀가 고급 검진권을 드렸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죠. 그런데 펫스캔에서 갑상선 쪽에 대사 증가 소견이 나왔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데 꼭 암이 아니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강 씨는 그때부터 입맛을 잃었습니다. 잠을 설쳤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온갖 정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았고 다행히 양성결절이었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한 달이 마치 지옥 같았어요. 검사 하나가 그분 인생에서 한 달을 앗아간 겁니다. 이게 펫스캔의 진짜 위험입니다. 병을 찾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병을 의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게다가 방사선 피폭도 있습니다. 펫스캔은 일반 흉부 X선의 수십 배에 이르는 방사선을 몸에 쬐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다른 병이 많은 분일수록 이게 누적되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방사선을 맞는다는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게다가 암 예방을 위해 펫스캔을 받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암 예방은 생활 습관이 합니다. 금연, 절주, 식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게 암 예방입니다. 펫스캔은 예방이 아니라 진단 도구입니다. 이미 뭔가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을 때 정확한 병기 설정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라면 정말 그 100만 원짜리 검사가 필요할까요? 혹시 그 돈으로 좋은 운동화 하나 사고 신선한 재료로 장을 봐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펫스캔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선택이 불안 대신 생활을 바꾸는 쪽이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장 초음파, 뇌의 MRI, 펫스캔은 모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절대 무조건 받아야 할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병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비싸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병듭니다. 병은 때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불안은 매일 찾아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불안이 병보다 먼저 오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병은 고치면 되지만 불안은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제발 묻고 또 물으십시오. 이 검사가 정말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지. 의사가 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의 평온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덜 받는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검사란 결국 선택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보자는 건 과욕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방심이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에게 꼭 맞는 검사를 찾는 것, 그게 진짜 건강검진입니다. 저는 이걸 맞춤형 검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대장 내시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이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검진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위험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력이 있어 조기에 검진을 시작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 병력이 있어 추적 검사를 해야 하죠. 반대로 아무런 위험인자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도 단지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많은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의학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불안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나의 상태입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까지. 이걸 기준으로 의사와 상담하면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학입니다. 무작정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세 남성이 평소 건강하고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없다면 대장 내시경은 필요할 수 있지만 펫스캔이나 심장 초음파는 불필요합니다. 반대로 45세 여성이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고 본인이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다면 위내시경은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검진이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 부족 상태에서 검진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병원이 제안하는 목록을 그냥 받아들이고 검진센터에서 만든 패키지를 그대로 선택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몇 마디로 끝나고 결과지는 숫자와 영어, 약어로 가득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모른다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늙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노화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부터 들었어요. 주름지고 허리 굽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오니 그 모든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늙는다는 건 불편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든 천천히 보게 되고 천천히 생각하게 되죠. 젊을 때는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면 조급했고 결과가 늦으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다릴 줄 알게 됐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도 압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낍니다. 옛날엔 그런 시간조차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하루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더군요. 저는 이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도 하루하루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끼고 눈에 보이는 풀잎 하나에 마음이 머무는 것,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건강이란 단순한 것이라는 걸 다만 잊고 살아가는 거죠. 수치와 기준에 갇혀서 숫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는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기 몸의 신호는 놓쳐버립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누구보다 그런 삶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숫자와 그래프에 익숙했고 환자의 얼굴보다 수치를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젠 압니다. 건강은 그래프가 아니라 표정이라는 걸요. 저에게도 나이 들어 찾아온 변화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귀도 살짝 어두워졌고 기억도 한 박자 느려졌죠. 예전엔 이런 것들을 퇴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잃어가는 대신 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고 있어요. 눈치는 늘었고 감정엔 여유가 생겼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자라났습니다. 예전엔 환자가 불평을 하면 예민한 분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이분 마음이 어디 불편한가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월이 제게 준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는 병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병은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만은 아닙니다. 어떤 병은 내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할 친구 같기도 해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때로는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만성 질환들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관리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런데 그 적당히와 규칙적으로와 충분히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은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검진도 결국 그 삶을 위해 있는 거고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해도 삶의 밀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남으면 사진을 봅니다. 예전에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 손주가 손잡고 놀이터에 데려가던 사진, 아내가 묵은지로 김치볶음밥 해줬던 날 식탁 위 모습, 그게 다 건강입니다. 무병이 건강이 아니고 기억이 남는 삶이 건강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와서야 그런 걸 비로소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어쩌면 늦게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작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늙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늙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도 배울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며,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이겠지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 늙어도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병을 설명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입장을 모두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란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기대하고 너무 자주 의심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는 걸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아파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병이 없는데도 늘 아프다고 말하며 삽니다. 그 차이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산다는 건 결국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 검사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수치보다 웃음을 봅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도 아침 햇살을 보며 웃는 사람이 있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지만 매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건강한가요? 누구의 삶이 더 오래 갈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은 통계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진료를 마친 날 제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오래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닳고 다른 그 청진기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잘했어.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에게 처음으로 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지만 아내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나의 고민과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게 제가 받아본 검사 중 가장 위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은 숫자나 병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와 내 몸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그 관계가 단단하면 병도 덜 아프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웃게 됩니다. 그게 다 예방입니다. 검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연민,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격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제 손녀를 생각합니다.
아직 말이 서툰 아이가 저를 보면 할아버지 건강해?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매번 이렇게 답합니다. 응, 오늘도 웃었어.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건강 진단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5세 중에 86년 인생, 58년 진료. 그리고 오늘의 하루가 당신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검사를 받기 전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걸까? 불안이 시키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나온 선택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건강은 선택의 연속이고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걸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웃으십시오. 그 웃음 하나가 모든 검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을까요? 건강은 늘 가까운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